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급하고 초조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란 공범들의 생존 본능이 이제 내부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 청구된 영장에는 단순한 범죄 혐의를 넘어선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한덕수, 강희구, 김용현, 김성훈 사이에서 벌어진 내란 공범들의 분열인데요. 특검은 이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12월 3일 계엄령을 불법으로 선포한 정황을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그 과정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었는데요. 회의라기보다는 밀실에서 벌어진 쿠데타였습니다.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자마자 2분 만에 회의를 끝냈고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고기동 당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증언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윤석열은 일방적으로 계엄령을 밀어붙였는데요.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라 계엄 쿠데타 선언식이었던 겁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한덕수의 행태인데요. 사흘 뒤 강희구의 요청으로 계엄령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가를 뒤엎는 계엄문서에 서명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발뺌하려 한 이무책임함. 이게 바로 내란 공범 한덕수의 민낯입니다. 윤석열은 더 교묘했는데요. 외교부 장관도 모르는 허위 해명을 외신 기자들에게 뿌리게 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거짓 해명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신도 모르고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이쯤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조작 총책입니다. 경호처까지 손을 뻗었는데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말기 처리 방식까지 지시하며 비화폰으로 조치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김성훈조차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내란 공범들이 이제는 자신이 먼저 살겠다고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원래는 2차 소환 후 한 번 더 소환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중심에 두고 외곽부터 하나씩 각계격파해 나가는 전략을 쓴 건데요. 그 외곽 조직들로부터 나온 진술들을 짜맞춰 보니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완전히 달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진술이 유리하게 바뀌고 변호인이 빠지자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강희구는 여전히 윤석열 측 변호인에게 증언을 통제받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들 공범들이 원래는 같은 변호인을 쓰면서 진술을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검이 이를 문제 삼자 지금은 변호인단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는데요.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바꾸는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변호사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김건희만 해도 사건이 16개에 달하고 변호사비만 수십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기 돈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변호인을 붙여주고 있다는 정황도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한덕수도 사실상 완전히 돌아섰는데요. 완전히 다 불어버렸고 한덕수 혼자만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완성될 정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아예 부르지 않은 장관들도 있었는데요. 그날 소집된 국무위원은 11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따를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불러 계엄을 밀어붙이려 한 건데요. 그 6명조차 지금은 분노하고 있고 특검은 이들로부터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형사사법 전문가였던 경력을 오히려 악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회유하는 데 능숙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진술 증거가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후 선포문 조작, 국무회의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까지 하나같이 12.3 계엄 쿠데타와 맞닿아 있는데요.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 보였던 그 뻔뻔한 웃음을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그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정의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게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요? 들어보니까. 예. 어떻게?
이게 이제 보통 지난번에 2차 소환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지 조금 괜찮지 않겠냐 좀 했는데. 안심하려면 한 번 더 했는데 이랬었었는데 그 포인트를 그쪽으로 안 가져가고 외곽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놔두고 주변에 있는 그 외곽 조직들을 하나씩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들을 짜집기를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윤석열이 말한 거랑 틀리더라.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시킨다. 그리고 그렇지, 중요한 건 이 그렇지.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러났어요. 뭐 그래서 강의구, 예, 구속실장이라든가. 강희구도 그렇고 김성원도 김성원도 그렇고. 그렇고 가장 크게 중요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네, 한덕수가 다 불고 한덕수도 갔어. 완전히 다 불고 가버렸어요. 한덕수 아, 그래? 불고 갔어. 네, 네. 한덕수 배신했어? 이미 갔어. 한덕수가 완벽하게 말을 다 불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뭐 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직권남용이 여기서 예, 완성됐구나. 예. 그리고 국무회의에 안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집이 안 된 왜 안 사람들. 불렀어 그 사람 6명은? 예, 그 사람들도 지금 화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다 확인을 다 해놔가지고. 그 6명 안 부른 거 왜 안 부르는 거야? 아예 소환을 안 했던. 별 중요한 인물이 소집을? 아니라고 아니 생각해요. 몇 사람만 채우면 몇 사람만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채우면 되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1명만 채우면 되는 거였는데. 네, 말 잘 듣는 사람부터 부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인물들이 원래 변호인을 같이 썼거든요. 강의구 같은. 예, 예. 근데 이제 변호인들을 같이 쓰다가 보니까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윤석열을 위해서 말을 맞춰주는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지적을 하고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특검이 알려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변호인들이 지금 다 잘렸어요. 사임계내고. 네. 몇 주 전에 저희가 그 김건희 윤석열이 변호사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싸운다고. 안 예, 예. 아프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이게 16개 정도 되잖아요. 이 변호인만 제대로 쓰려고 해도 수십억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변호인을 변호사. 해주더라고. 그렇지. 자기네들 변호인이 아니라 강희규 변호사, 김성훈 다른 변호사. 사람 변호인을 그것까지 선임해 하느라고 네. 자기 것도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큰데 한덕수가 분 게 결정적이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뭘 불렀지? 한덕수가 와가지고 다 윤석열이 시켰어. 윤석열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놓고 여기에서 그렇고 김성훈도 마찬가지고 강희규도 마찬가지인데 한덕수 저기 국가원수였잖아요. 국가원수였기 때문에 영장을 쳐도 도주 증거의 인멸에 이걸만 가지고 칠기는 쉽지 않아요. 도주는 잘 안 되고 증거인멸. 증거인멸은 그렇잖아요. 증거인멸이나 그 위증 교사 같은 게 딱 떨어지는 게 문서도 있지만 한덕수가 얘기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한덕수한테 거짓말을 시켰다. 응. 윤석열 계속 밖에 놔두면은 네.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증거를 위조하고 증언을 위조할 거 아니냐. 예. 그게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걸 한덕수가 역할을 해줬다? 한덕수가 역할을. 무섭다고. 무섭다고 했대? 나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니 무섭다는 말이 직접 한 건 아닌데 그런 취지로?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가 얘기가 들어올 수 있을 나 한덕수 역할 거니까 할 줄 알았어. 그렇지. 그분이 인생에 지조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 손 미꾸라지처럼 바람 방향이 바뀌었잖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돈다발. 과연 단순한 비상금일까요? 올해 2월 경찰이 이상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시 혐의는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 즉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실행 라인으로 지목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도중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왔는데요. 바로 돈다발입니다. 경찰은 당시 개수기가 없어서 돈이 얼마인지 못 셌다고 진술했는데요. 압수 대상도 아니라 그냥 보고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액수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상민은 처음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더니 이후에는 몇백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돈다발을 받다고 했고 이상민은 있긴 있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다발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2월 18일로 돌려보면 바로 그날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이었는데요. 헌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인 윤갑근에게 김계리 변호사가 갑자기 귓속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그 말을 들은 윤갑근과 다른 변호인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되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압수수색인데요. 당시 각 부대 출동 인원 및 현황,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이고, 을 119호증의 2 역시 계엄 당시 각 부대 출동 인원 및 현황, 그다음에 계엄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을 125중의 1 동영상은 그 특전사 출동 당시 특전사 출동이 늦은 이유인데요. 그 곽종건 증인신문 때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미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 125중의 2는 특전사가 최초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동영상인데 마찬가지로 곽종건 특전사령관 증인신문 시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을 125중의 제3호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횟수의 변화와 관련된 동영상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시에 동영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 125중의 제4호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과 관련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시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 125중의 5는 대통령이 10시 30분경에 00시 30분경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하였다는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진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입니다. 을 125중의 6은 김현태 707 부대장이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통한 횟수는 한 번이고 그 내용은 부대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125중의 제13번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돈다발은 어디서 온 돈이고 왜 이상민 자택에 있었으며 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하필 그 시점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을까요? 전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그 돈다발이 내란 실행자금이었거나 혹은 윤석열 일가가 숨겨놓은 뒷돈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세간에서 떠도는 말처럼 마약 거래 대금의 일부였다면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물론 이건 추측이고 저의 상상이고 뇌피셜입니다.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으니 말이죠. 내란 특검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이미 복수의 경찰 진술을 확보했고 특검법상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민이 조만간 소환된다면 단전 단수 혐의는 물론이고 이 돈다발의 정체와 출처, 성격에 대해서도 반드시 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남는데요. 만약 돈이 그렇게 많았다면 왜 집안에 숨겨놨을까요? 금융자산도 아니고 금고도 아니고 가방 속의 돈다발 형태로 말입니다. 그게 정말 몇백만 원짜리 비상금이었다면 왜 경찰이 돈 개수기가 없어 액수를 못 셌다고 진술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한 내란 공범의 비상금이 아니라 정권의 비자금일 수도 있고 범죄자금일 수도 있고 입막음 돈일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윤석열 변호인단이었다가 중간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상상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헌재 변론장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온 건 아닐까요?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이 라인의 공통점은 내란 혐의뿐만이 아닌데요. 이들은 정보를 공유했고 입을 맞췄고 필요하다면 돈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이 수상한 돈다발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돈다발은 내란 사건의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요. 특검은 반드시 이 돈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주범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상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이 정권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사례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이번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는 그 이상을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요즘 정말 정신없죠? 이 정치 상황,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의혹 사건, 이 최신 소식들입니다. 네, 이게 핵심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균열이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나왔다는 돈다발 이야기. 이것도 참 미스터리하고요.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이 복잡한 사건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리고 관련자들 입장 변화나 뭐 새로 나온 단서들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 좀 같이 짚어보는 게 목표예요. 네,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됐다는 소식부터 봐야겠네요. 네.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그냥 뭐 혐의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그 윤석열, 한독수, 강희구, 김용현, 김성훈 씨 이 사람들이 12월 3일 계엄령 불법 선포하려고 같이 모의했다. 딱 이렇게 명시가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게 뭐냐면요. 그 당시 국무회의라는 게 이게 정말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뭐 회의록도 없고 그 정족수 있잖아요. 11명? 그거 딱 채우자마자 그냥 2분 만에 끝내버렸다. 당시 직무대행 증언이 그랬죠. 2분 만에요? 국무회의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무회의가 아니라 거의 뭐 밀실에서 그냥 쿠데타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 와, 회의록도 없다니. 그럼 그 자리에 없었던 장관들은 진짜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한독수 전 총리 행동은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처음엔 그 강희구 씨 요청으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면서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없던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건 뭐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반면에 또 윤 전 대통령 쪽은 외교부 장관도 모르게 외신에다가 막 허위 해명 지시하고 아, 그것도 있었죠? 네, 심지어 증거 인멸하려고 그 경호처 차장한테 비하폰, 그 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있잖아요. 그것까지 처리하라고 시켰다는 의혹도 지금 불거졌고요.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딱 선 그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혔죠.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막 서로 말이 엇갈리고 이러니까 특검 수사 방향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핵심 관련자들이 각자 좀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양새랄까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딱 중심에 두고 그 주변 인물들부터 압박하면서 진술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주변부터 치고 들어간다. 네, 그걸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주장의 어떤 허점, 빈틈을 파고 들려는 거죠. 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상당 부분 진술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변호인단 문제도 좀 재밌던데요. 처음에는 다들 막 같은 변호사 통해서 입 맞추려고 하다가 네, 그랬다가 특검이 이거 문제 삼으니까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교체되고 있다면서요. 네, 진술 조율 시도를 이제 막으려는 특검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뭐 윤 전 대통령 부부 변호사비 관련해서도 소문은 돌지만 이건 뭐 자료에서도 확인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은 긋고 있고요. 근데 진짜 그 한덕수 전 총리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진술만으로도 이 직권남용 혐의가 그냥 성립될 정도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네요. 와, 그 정도면 뭐 게다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던 다른 장관들도 엄청 화가 나서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분노한 장관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의혹과는 또 별개로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또 하나 터졌죠. 아, 그 동다발 이야기. 맞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나온 거.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전 장관이 그 언론사에 뭐 전기 끊고 물 끊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때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경찰은 개수기가 없어서 액수를 못 셌다. 그리고 뭐 압수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뒀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액수가 상당했다는 걸 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돈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비상금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몇백만 원인데 개수기가 없어서 못 센다? 이게 좀 그렇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더 진짜 극적인 건 그 압수수색하던 그 시각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 소식을 귓속말로 전해 듣고는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글쎄요.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놔요. 뭐 내란 실행 자금일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뭐 윤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뭐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마약 거래 대금의 일부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언급을 하는데요. 잠깐만요. 마약 자금? 이건 너무 나간 추측 아닌가요? 물론 자료 자체도 이건 확인 안 된 거다, 뇌피셜이다, 즉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는 하고 있어요.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내란 자금, 비자금, 마약 자금 가능성을 너무 넓게 잡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가능성을 그냥 열거하는 수준이긴 한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기기는 좀 어려운 정황인 거죠. 왜냐하면 아니 왜 하필이면 거액의 현금이 그것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집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의문이 남으니까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그리고 특검법상 수사 중에 알게 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에 나설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게요. 왜 굳이 현금 다발로 집에 뒀을까? 정말 비상금 몇백만 원이면 경찰에 액수를 못 쓸 정도였을까? 아, 진짜 여러모로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내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 그렇죠.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뭐 폭로전에 나설 그런 조짐을 보인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동시에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나온 이 돈다발, 이게 이 사건과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새로운 미스테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새로 드러나는 단서들이 이 사건의 큰 그림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가는지 이걸 계속 따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돈은 뭐 거짓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돈의 흐름은 중요하죠. 이 돈다발의 출처와 용도가 밝혀진다면 사건의 실체에 정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그냥 만약에 자료에서 나온 여러 추측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뭐 비자금이나 아니면 어떤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면요. 이건 단순히 이상민이라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정권 전체의 문제로 확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네요. 과연 이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앞으로 수사에서 이 돈의 흐름이 밝혀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